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명서의 내용 가운데 우리 전체 국민이 잘 듣고 생각해 보아야만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의 해당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측에서는 자기 변명이다. 혹은 또 다른 꼼수다. 이런 식의 여러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저 서울시 시민인 그 자연인 개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 대통령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그 이름 하에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안으로 한번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다루기로 하죠. 하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린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수의 괴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근간 흔들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데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흔드는 것인가? 이 성명서에 나타난 바를 보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방법으로는 역사 뒤집기하고 보복 정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역사 뒤집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과 관계되어 있는 역사를 뒤집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주 여러 가지의 이와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와 관련된 현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역사 뒤집기, 그것은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복 정치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보복이라는 것은 흔히
원수지간이라는 것이 선행해야 하겠죠.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해서 원한을 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되갚아주는 것, 그것이 보복입니다. 그러면 이 보복 정치는 어떤 보복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밝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복 정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관련된 보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이것이 개인에 대한 보복인가, 대한민국의 근간과 관련된 보복인가 하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훈처장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지난 정권의 보훈처장. 그러면 그 보훈처장 개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발 내지는 고소를 해서 그것이 보복이다. 당연한 법 절차이지만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보복이죠. 그런데 그 과거 지난 정권의 보훈처장이 그가 꼬뮤니즘주의자가 아니고 친노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털어서 어떤 집에 잠깐 들어가자 하는 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사람의 법적인 흠을 찾아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꼬뮤니즘주의자가 아니요 친노가 아닌 대한민국 보훈처장에 대한 보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 이 경우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보복이요 보복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국민들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근래에 익히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씨가 고발을 당했다. 이명박 씨가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이 혹은 경찰이 최근에는 수사를 개시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명박 씨가 범죄 혐의가 있는 모양이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나 보다.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고발을 당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박근혜 씨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만일 이것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보복 정치로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뿌리 뽑는 과정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방금 이야기한 이 사례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꼬뮤니즘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친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고 수사를 개시하되 바로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보복 정치로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명박 씨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보복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코뮤니즘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친노도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개인적인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범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뿌리 뽑기 위한 과정에서 코뮤니즘주의자가 아니고 친노가 아닌 박근혜 씨를 수사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은 그가 자연인 박근혜 씨여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건의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보복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관점에서 지금 이 제17대,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보복 정치라는 것을 왜 하는가? 그 이유는 우선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두 대통령을 소급해서 대통령이었다는 그 사실을 폐기하는 것. 그래서 그 제17대 대통령, 제18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명박 대통령 당시의 선거 관련 댓글 수사, 이것은 그 형사사법 절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 근간 흔들기라고 하는 새로운 그 관점으로 전부 살펴보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댓글 수사,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서 그를 비판을 합니다. 그가 유죄라고 주장도 하죠. 이럴 때 참 모순이 존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댓글 수사는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그 당연한 목표를 보았을 때 좀 현실은 납득할 수 없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댓글과 관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이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선거는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 선거 운동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부정으로 됩니다. 결국 그 일이 있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만일 이 댓글 수사의 결과 명백한 정권 차원의 위법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후보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당선이 원천무효됩니다. 이미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댓글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유죄를 받으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그 지위할 때 그 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대한민국 뿌리 뽑기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일이 서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보수 괴멸을 위한 정치 공작 부분을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 괴멸을 위한 정치 공작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성명서에 나타난 바로는 적폐청산의 수사라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수사라는 것은 앞으로 이야기할 보수를 죽이는 법 두 가지 중에 1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죠. 이 보수 괴멸이라고 할 때 보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태극기 시위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친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당원 전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물론 그 보수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은 되겠죠. 그러면 보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보수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싸우면 대한민국의 편에서 북한과 싸우는 국내, 국외의 한국인, 그들은 보수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심지어 미국과 싸우게 되더라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편에서 그들과 싸우는 국내, 국외의 한국인이 보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수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헌법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이고 대한민국이 자신의 유일한 조국이라는 신념이 있는 국내, 국외의 한국인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대한민국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 우리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이 한국인의 80%를 좀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전체 국민의 80%에 이르는 그렇게 큰 집단임에도 사실은 거의 다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왜 괴멸시켜야 하는가? 보수를 왜 죽여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보기로 합시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 방금 이야기한 그 보수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하고 그쪽의 이념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 보수는 커뮤니즘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은 친노가 아니다. 그들은 혁명을 하는 인민의 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령 보수가 전 인구의 80%를 넘더라도 그들이 보수이기를 고집하는 한 죽이거나 아니면은 아랫계급으로 하층 계급으로 강등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보수를 죽이는 법 1단계부터 살펴보기로 하지요. 보수는 돈과 지위에 선천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주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행동파 보수 집단이 가장 눈에 자주 띄니까 그러니까 태극기 시위대라든지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자유한국당의 당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들을 모두 행동파 보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한 80%가 넘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행동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만을 지지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도 자기들의 그 보수의 가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을 때에는 그쪽에 투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이 우리의 유일한 조국이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한민국의 안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동파 보수 집단 가운데 돈다발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군중이 모여 있는데 돈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행동파 보수들은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먼저 달리고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때려 눕히고 그 돈을 집어갑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진행되는 것이죠. 단지 이익을 집어 던졌을 뿐인데 그것이 돈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집어 던지면 상당수의 아주 다수의 행동하는 보수를 손 하나 안 대고 다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거나 짐을 싸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손해를 볼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있습니다. 행동파 보수 집단에 소두목들이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A에게 가서 B가 이번에 대표가 된다더라 한다든지 혹은 C에게 가서 네가 이번에 제거 대상이 된다더라 하는 소문을 흘려주기만 하면 이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거나 음해하거나 또는 적의 밑에 가서 손을 잡거나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수는 간단히 와해되거나 죽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프락치가 이러한 보수 행동파 집단에 숨어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투입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새누리당,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새누리당을 신새누리당, 그리고 원래 있던 가장 큰 그 새누리당을 원새누리당, 원래의 새누리당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원새누리당에 김무성 씨가 있지요. 어느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이 행동파 보수들이 이 김무성 씨를 집단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당시에 보수의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로 김무성 씨가 있는 새누리당을 공격했습니다. 이 보수들에게 물어보면 왜 새누리당을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정의에 김무성 씨가 반하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서 그러면 이 일이 진행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밖에서 지켜보면 여기에 여러분 모두 동의를 할 겁니다. 바로 이 정의를 지킨다는 보수는 보수의 반대 진영 속에 포함돼서 그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새누리당에 있는 김무성이 있는 새누리당과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격을 한 것이죠. 보수가 새누리당을 공격한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적과 힘을 합한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이렇습니다. 친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까운 그러한 정치 그룹이 있지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가 급격히 추락을 하게 되면서 반드시 이제 제19대 대통령 그 보궐선거에서 분류할 것이다. 잘못하면 패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치 그룹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로들도 많고 그랬겠죠. 그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을 아예 반대편에게 뺏기는 것보다는 차선책으로 중도를 밀어주면 그러면 정권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원로들이 직접 하기도 했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퍼지는데 그 꼬드김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정치 그룹은 결과적으로 거의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대략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반기문 카드가 있었죠. 반기문을 민다. 그런데 반기문 카드가 갑자기 꺾여버립니다. 그가 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그만둬 버리죠. 그리고 기억할 것은 반기문 카드가 사라지는 그 순간 현재의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고 떠올랐다.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반기문 카드가 없어지고 나자 이 정치 그룹은 그러면 안철수 카드라도 잡자. 그들에게는 절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철수 카드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승산이 없는 카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철수 카드라는 것이 될 것이다. 아니면 되어야만 한다. 하는 식으로 계속 이 보수가 안철수 씨는 그가 속해 있는 정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죠. 이 정치인들은 정당의 강령에 따라서 이념을 추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 개인이 어떤 사람이든 그가 돈 많은 집안 출신이든 상관없이 만일 그가 프롤레타리아 정당에 들어가 있다면 그는 프롤레타리아의 이념을 추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친박 정치 그룹은
차선책에 목말라서 안철수 카드를 계속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거 때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중에 홍준표 씨가 후보가 된 이후 홍찍문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온 오프라인 상에서 퍼뜨렸습니다. 즉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당선된다. 그래서 안철수를 찍어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홍찍문이라는 것을 퍼뜨린 원래는 보수인 그 정치 그룹이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일단 규모로 봐서 보수 가운데에서 가장 큰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보수 정당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보수 원로층, 보수의 아무래도 경제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 있는 계층, 이들이 자유한국당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은 문재인 후보의 지원군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똑같은 그 친박 계열이다 하는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그룹, 거기에는 팬클럽 그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박사모라고 알려져 있죠. 이 박사모는 처음에는 비교적 순수한 팬클럽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심이 별로 없는, 물론 이 친박 중에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민들의 미움을 사는 짓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도 있고, 그러나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박사모라고 하는 이 단체는 처음에는 비교적 순수하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팬클럽이 어느 시기에 정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무렵이 프락치가 유입됐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지요. 이들이 결성한 정당이 신새누리당입니다. 물론 신자는 떨어집니다. 그 정당 명칭은 그냥 새누리당이었죠. 근데 구분을 위해서 신새누리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팬클럽이 정당을 만들고 또 보수 정치 활동을 하는 그 시민 그룹, 국민들의 그룹, 거기에서 가장 큰 보수 정당을 놔두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드는 일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정당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몇 개가 생겨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출발부터 아예 가능성은 없는 일이었죠. 그렇더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모가 새누리당을 결성하면서 그 무렵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권력투쟁이 같이 벌어집니다. 오래된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게 부족하고 뿌리가 깊지 않은 정치적 그룹에서는 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권력투쟁이 있는 가운데 이 박사모에서 새누리당으로
조금은 어정쩡하게 걸쳐져 있는 이러한 시기에 이들은 확고하게 반자유한국당 세력으로 힘을 키워갑니다. 이 자유한국당 속에는 분명히 친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했고, 또 이때는 홍준표 후보가 싫어서라는 설명도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다들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는 바로 이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번에는 홍찍문이라는 그 구호가 나왔습니다.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밖에서 보았을 때는 박사모가 주축이 되는 이 그룹은 홍준표 후보를 공격 목표로 삼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일은 매우 드물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1인자가 아니었고 2인자도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1위는 문재인 후보, 그리고 2위는 안철수 후보, 때로는 홍준표 후보는 4위가 될 때도 있고 3위라고 잡아줘도 그것이 최선이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거에 후보자로서 등록을 하고 선거에 참가를 한다는 뜻은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당선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1위 후보를 겨냥해서 1위 후보를 공략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싸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특이하게도 3위를 목표로 싸움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1위와도 싸우지 않고 2위와도 싸우지 않고, 국민들로서는 저 정당은 목표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되고 보니 이 새누리당의 그 선거운동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공격용이었고,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전위대라고 이 힘의 배분으로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여기에서 문재인 후보의 편에 서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계속 되다가 선거일이 되기 직전에 박사모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힘을 합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이 박사모 대표 그리고 그 지도부, 새누리당의 그 지도부 중에 다수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부 권력투쟁은 더 극심해지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측과 공격을 중단한 측 사이에 다시 다툼이 계속이 되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측을 배신자다 이러면서 싸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입장 변경에서 비롯해서 이 박사모 대표는 결과적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의 그 싸움, 투쟁 이런 것을 같이 했던 이 박사모 대표의 노력은 현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정의당에서 자기 당의 후보인 심상정 후보를 견제해 가면서까지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그러한 모습도 언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여러 면으로 자신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들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이라든지 노동계로부터도 지원을 받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유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했죠. 선거전을 치렀는데 이 문재인 후보는 당시 41.08% 득표를 했습니다. 그에게 투표한 인원수는 1342만 3800명, 3800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1342만 명 정도가 그를 지지해서 현재의 부골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와 그 1위와 2위 관계에 있었던 가장 적수다 할 수 있는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4.03% 득표했고 표수로는 785만 2849표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785만 명이 그에게 투표했다 하는 것이죠. 서울시 시민수도 안 되는 그 정도의 표밖에 받지 못했고 문재인 후보도 경기도 도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서울을 뺀 그만큼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연히 겸허해야 하겠죠. 그 국민이 외면한 선거에서 선출됐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지금 이제 보수 이야기를 하니까 홍준표 후보는 어떤 상황 하에서 이 선거전을 치렀는가? 결과를 보면 충청과 인천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충청과 인천은 아마도 초기의 홍증문으로 빠져나간 숫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최초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쪽에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버린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새누리당 쪽에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그쪽으로 가버린 것이고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선거가 끝난 후에 기재부 장관 설에 자꾸 오르내리고 그런 말을 듣던 유승민 후보 일파도 당연히 이쪽 홍준표 후보에게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외로운 그런 선거전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가 24.03%를 받은 그 지지층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조용한 보수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보험을 든다고
다른 쪽을 지지했다든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차선책을 택한다고 떠나갔다든지 하지 않고 남았던 소수. 그 다음에 박사모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사람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주 늦게나마 그들의 지지를 합해서 24.03%로 2위가 된 것입니다. 이 신새누리당에서는 조원진 씨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는 0.13% 득표율이 그렇고 받은 표수는 42,949표, 그래서 약 4만 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신새누리당의 당원 수가 대략 이 정도 됐던 것인지 적어도 한 5만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가 끝났고 보수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패배했고 그들이 홍찍문이니 무엇이니 했지만 그들은 바로 그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싸웠고 문재인 후보를 도왔습니다. 선거 전만큼은 그 양상이 그렇게 분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박사모와 신새누리당,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쪽은 좀 큰 정당이니까 여기서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 언더그라운드에 가까운 이 박사모와 신새누리당 측에서 권력투쟁이 극화되고 심지어 선거가 끝난 2017년 그 여름부터 소위 당 뺏기, 그러니까 정당 뺏기라고 하는 식의 권력투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새누리당의 당사를 서로 싸우고 있는 세력이 점거를 한다든지 하는 일도 있었고, 바로 이 무렵에 그 박사모 대표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2017년 9월에는 이미 이때는 그 당의 이름이 바뀌었죠. 대한애국당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쪽의 후원금 계좌가 이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금주를. 근데 그 예금주가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정미용 씨로 돼 있었다고 하죠. 그것이 그 변희재 씨라는 그 내부 당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중앙선관위가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박사모 대표가 감옥에 가는 그 무렵 이 권력투쟁은 그 행동하는 보수들 사이에 있었던 권력투쟁은 대단히 치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안 본다 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죠. 보수들에게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당을 뺏고 또 이익을 챙기려고 이익을 잃는 걸 대단히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박사모 대표는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측에다가 넘겨준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주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행동하는 구보수 정당으로서는 그 유일하게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대한애국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정치적인 이념을
특별하게 내세우고 있지도 않고 또 좀 특이하게 친박다운 어떤 그런 기치를 내걸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의 한 80%가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보수에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 혹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보수들 사이에서는 인지도는 좀 낮고 그리고 신뢰도도 조금 낮은, 물론 그 정당이 매우 작다 하는 점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행동하는 보수, 특히 그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이 그룹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이 2016년 가을 이래 지금까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위까지 따로 하는 모습이 그 언론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정당이 서로 갈라서고 새로 만드는 것,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가령 보수 정당이 만약에 2개가 있다. 그러면 그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 때 정면 충돌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보수로서의 가치, 대한민국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그 가치를 수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있는 그 집단들은 서로 물고 뜯고 있다 하는 것을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들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1은 제로인 상태를 노린다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가장 큰 정당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 대한애국당은 아예 그 상대는 안 되죠. 워낙 규모가 작아서. 그렇기는 한데 안티라든지 또 악소문을 퍼뜨린다든지 하는 데는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라는 사람들을 밖에서 들여다볼 때는 재미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래서 보수를 죽이는 법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조각조각이 난 것이죠. 이제는 보수를 죽이는 법 2단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2단계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2단계가 검찰의 수사를 이용하고 그 적폐수사라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큰 기치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2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2단계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백하라. 고발하면 너는 봐줄게.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2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속칭 배신자가 속출하는 것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보수 괴멸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고발하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은 사실 문 열어주고 나중에 함께 죽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뻔한 일이죠. 그 다음으로는 먼지를 터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아주 시시한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교통신호를 어겼다든지 세금을 탈루했다든지 혹은 부하 직원한테
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든지 하는 도덕적으로 흠이 되는 데에서 그것이 위법사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한번 꼬투리를 잡히면 그때부터 영장을 가지고 사무실과 집안을 전부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만약에 예로 들어봅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번 먼지를 털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대통령이었으니까 청와대에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드나들었던 사람들 전부 조사를 하고 부하와 어떤 그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거래관계에 있는 인맥까지 다 조사를 하겠죠. 물론 박근혜 씨의 그 집안, 그래서 그 집안의 집안, 사돈의 팔촌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직계 아버지인 박정희 씨의 인맥도 조사를 하죠. 그리고 이전에 국회에 있었다든지 정당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인맥도 다 털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씨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와 어떤 얼굴을 안다든지 한 다리를 건너서 알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씨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도 조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을 것 같다. 거기까지 다 먼지를 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위법한 사항을 찾아내면 그 위법한 사항을 그 씨앗으로 삼아서 일단은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구속한 상태에서 또 관계된 사람을 더 잡아서 살을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눈 뭉치를 만들듯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눈을 붙이고 해서 결국은 아주 넉넉히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찾는다 하는 것이 먼지털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를 죽이는 방법 2단계에서 먼지털기 혹은 자백이나 고발을 하라고 종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장관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말단으로 내려와서 점조직의 그 허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거의 싹 다 조사를 하고 잡아낼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하부 조직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수를 죽이는 법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성명서에 있는 그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보수 여러분의 반대편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수 결집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진행되어 오는 상황을 보면 돈의 눈먼 탐욕스러운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없어도 어디서 돈 주고 샀어도 학위가 있다든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어도 그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걸 가지고 보수로서 행세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은 썩어빠진 그런 보수 지도층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런 탐욕스럽고 천박하고 실력 없고 돈에 눈이 먼 보수 그들이 결집할 것이다 하는 기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를 적으로 하는 현재로 친다면은 결국은 그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러한 그 다음에 노동계 이런 쪽에서는 보수의 결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70년간 타이틀을 유지해온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계하는 소리를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씨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나온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지금 적폐청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그런 것들은 그 보수 밖에서 보수를 공격하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018년 1월 18일자 경향신문은 사설을 쓰기를 이것은 진보 보수의 갈등이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이명박 저 한 사람만 잡는 거고 박근혜 저 한 사람만 잡는 거니까 보수는 결집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한 명씩 잡아서 마지막 한 명을 잡을 때까지 쟤만 잡을 거야. 남의 일이야. 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1월 19일 조선일보에서는 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정치 보복으로 인식이 되면 큰일이다. 그러면 정부와 여당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당 혹은 대통령 그리고 촛불 국민, 촛불 혁명 세력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보수가 눈을 뜨는 것이다. 보수가 지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 죽이는 일을 그만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가 돼서 결집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반도에 우리의 선조는 당파 싸움을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일 그 당파 싸움이 정치적인 이념 논쟁이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체계화되어 있고 또 그것이 지킬만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수한 정치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전문성도 없이 그냥 한없이 싸웠다면 각자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그 우두머리를 맹종해서 싸웠던 것에 불과하다. 나는 박근혜를 지지한다. 그러니 박근혜 빼고는 다 적이다. 이것은 바로 촛불 세력이 가장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바람직한 사냥감의 행태인 것이죠. 나는 이명박 씨를 지지한다. 나는 홍준표 씨를 지지한다. 그래서 남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촛불혁명 세력은 그러한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할 겁니다. 내가 잡아 없앨 때까지 조금만 더 그러고 있어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정치적 이념이다 하는 것을 다 떠나서 단지 정승짜리 하나 이런 이익 싸움으로 그렇게 악착스러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이 보수, 그 중에서도 행동하는 보수라는 자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보수 정치권 또 행동하는 보수에 또 더 많은 이런 사람들, 그들의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저 사람이 나쁘다 하고 손가락을 펴들게 되면 그자와 함께 죽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죽든 살든 보수가 다 괴멸되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보수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한 계단을 올라서는 그러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리걸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이 다음 세대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그들은 죽을 것이고 또 세상에 목숨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죠.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나면 자라기도 하고 도중에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그 결과를 불러온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그 결심이고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괴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분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적이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싸우다가 내분으로 싸우다가 죽는 것은 동정심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모두 지켜보기로 하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